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두 유력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과 이튿날 벌써 전북을 다녀갔습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개혁과 미래를, 문 후보는 개혁과 통합을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이번 선거 사실상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강구도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과 철학 그리고 비전에 관해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문재인 반갑습니다. 후보 비서실장 맡고 계시죠? 네, 김광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당 선대위 상황실장 맡고 계십니다. 네, 김종국 한국문화경제연구원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김종국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관련 자료 화면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첫날과 둘째 날 각각 전북을 찾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탄핵 정국으로 투표율 상승이 기대되는 20, 30대 표심을 공략하려는 듯 두 후보 모두 대학가를 유세 장소로 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20, 30대 젊은 층이 많았던 반면 안철수 후보 유세 현장은 장년층 지지자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민심을 잡으려는 기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안 후보는 먼저 문 후보와 친문 세력을 겨냥해 호남을 이용하는 개파 패권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호남 이용하는 후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맞서 문 후보는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정당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며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이 10,000명도 안 되는 민의정당,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은 기간 실수를 우려해 두 후보 모두 즉흥적인 연설이나 상대방 비방을 자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문 후보는 노인들을 겨냥한 노인 복지 공약을, 안 후보는 기관을 돌며 미래 성장 동력을 이야기하는 등 각자의 강점 분야를 공략했습니다. 네, 선거운동 첫날과 둘째 날이죠. 안철수, 문재인 후보 순으로 전주, 전북대 구정문 앞을 다녀갔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이춘석 의원님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 현장에 계신 거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세장 표정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왔을 때 현장에 있었고 네. 안철수 후보가 왔을 때는 현장에 없었지만 이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온 청중수에 사실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 측은 청장년층, 문재인 후보 측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왔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장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한 부 가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셀카를 찍자는 사람들, 악수하자는 사람들 많아서 그 열기가 대단했다라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은 이미 문재인 후보 쪽으로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첫날 오셨어요. 안 예. 후보는. 근데 당일 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어도 내렸습니다. 예, 많이 왔죠. 네. 예, 어쨌든 역대 대선, 유력 대선 주자 아니면 또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서 전북이라고 하는 지역을 처음으로 첫 유세 장소로 선택한 건 안철수 후보가 처음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전북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전북 퍼스트를 쭉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경선도 전북 경선만 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에 다 통합해서 했죠. 전북 경선 따로 했고, 제가 상황실장, 종합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안 후보께 전북 먼저 오십시오. 흔쾌하게 전북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북 오셨고, 의미가 아주 남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전북에 또
여러 가지 그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와 관련된 이런 산업도 좀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광주로 예. 갔죠. 전날 뭐 약간 뭐 젊은 층, 연세 드신 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젊은 층이 여론조사를 보면 좀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예. 젊은 층이라고 하는 것이 유동성이 굉장히 강해서 앞으로 사실 뭐 이미지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의 젊은 층이 지지가 예전에도 많았고 많은 상황일 텐데 아마 촛불 전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젊은 층의 지지가 문재인 후보한테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한데 유동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젊은 층에 대한 충분한 안 후보 지지는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라북도는 야당에서는 믿으니까 안 오고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에서는 여기를 버려야 예. 여기서 오히려 자기들을 더 극렬하게 비판하는 소리가 나와야 지역 감정이 딱 구도가 형성되니까 이익을 보는 그래서 여기는 버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유력 두 후보가 첫날은 안철수 후보가 여기 와가지고 전라북도 현안을 얘기를 했고 그 둘째 날은 이제 또 문재인 후보가 와서 전라북도에 그 소외된 얘기를 했다는 거에서 최근에 와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드디어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해보는 것 같다. 상당히 좀 행복한 그런 표정들을 하는 것을 봐서 퍽 의미 있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일날 이제 후보들이 그 뭡니까 방문하는 날 도당에서는 또 이렇게 선거 공약을 내고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80여 가지의 선거 공약을 당시 전북도당에서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경선 당시에 사실은 우리 문재인 후보가 와서 중요한 우리 전라북도의 공약을 발표했으면 6가지를 발표했고요. 예. 그에 뒷받침해서 이 전라북도 선대위 차원에서 정책기획단에서 전라북도의 공약을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 중앙당의 정책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전라북도가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선택이 될 것도 있고 되지 않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공약을 무엇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이 왔다 하더라도 실천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문재인 대표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국회의원을 10년을 해보니까 우리의 경쟁 상단은 수도권도 아니고 사실은 영남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경쟁의 상대는 광주와 전남이에요. 광주와 전남의 몫에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는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관주에 전남에 처해 있는 전라북도를 별도 권역으로 해서 인사, 예산, 사업에 차별받지 않겠다. 그걸 내가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줄곧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국민의당 측은 큰 틀에서 호남 중심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당 지금 내부에서 차지하는 역학관계가 광주 전남 위주로 이루어지고 당대표도 박지원, 원내대표는 주동영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몫을 별도로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현역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좀 의심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그 당일 유세에서도 그렇고요. 예. 조금 그 문 후보 측에서는 전북의 공약, 그다음에 전북의 독자적인 권역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유세 내용에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북의 독자 권역 이야기를 계속 민주당에서 하시는데 전북 목 쌓기 일환이죠. 네. 송하진 도정에서 계속 이야기했고 그동안에 이제 전북이 호남이 그동안에 홀대를 받아왔는데 호남 내에서도 전북은 변방이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 그 비판을 받았던 때의 주 정치 세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솔직히 그건 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거의 공공기관이나 준 국가기관들 또 금융기관들 광주 전남으로 거의 다 통폐합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호남 내에서 전북 홀대론, 전북 소외론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전북 독자 권역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정성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 독자 권역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잡고 가는 것이 농생명식품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북 독자 권역 하고 나서 바로 광주 전남 가서 농생명식품 산업의 거점을 전남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문 후보께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면서 다 그쪽에 표 얻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가, 이런 진정성 문제를 다 의심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국민의당의 공약이나 또 민주당의 공약이나 이런 게 큰 차별성은 없어 보여요. 저희 국민의당 공약 중에서 좀 한 특이한 것을 하나만 소개하면, 네. 새만금의 그 항공 정비 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들을 전제로, 공항은 지금 신속하게 SOC 사업의 상만, 신항만이나 공항은 가장 전북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항공 정비와 관련돼서는 새만금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한 200만 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한 7,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고용 인원이 한 10,000명 이런 정도 예측한. 지금 우리나라는 그 항공 정비가 그 외국에서 가져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없기 때문이죠. 새만금에 항공 정비 사업, 소위 MRO 사업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조금 차별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이춘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후보자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전북 찾았고, 전북만 독자 권역으로 경선 치렀고,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김종국 교수님, 어떻게 두 분 말씀 공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요즘 신문에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공약이 비슷하다 그래서 네. 심지어는 문철수, 안재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에 있어서 저는 먼저 뭐 다른 공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군산 조선소 문제를 공약에다 넣었던 부분은 굉장히 돋보이는 공약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에서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를 얘기한 것은 돋보이고, 네. 나머지 정도는 지금 뭐 그 스마트 농업밸리를 구성한다는, 이미 농촌진흥청이 저희 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스마트 농업밸리는 우리 전북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시 이제 또 공약집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작은 협의적인 것이다 생각을 해서 하고, 또 이제 우리 전북목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이해가 어느 정당이든지 두 분들이 주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주도하고 강원도는 독자 권역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 정보원이 제주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는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광주에 있어요. 또 충청북도는 또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충청북도는 광역경제권에 해당되는 기관이 20%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전라북도는 8%뿐이 안 돼요. 정말로 다 과거에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광주로 다 가버렸어요. 여기서는 이제 빈집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전북하고 충북하고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해서 이것은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권이 다르거든요. 예. 광주하고 우리가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다르게 어느 정당에서 차지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전라남북도하고 정치적인 그런 지향하는 것을 항상 동일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돌풍할 때도 민주당을 함께 했고, 국민의당의 돌풍이 있을 때도 국민의당과 함께 했던 것인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실리를 못 찾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또 좀 더 문재인 후보가 다음에 이제 전북대학교에서는 하는 것보다는 군산조선소 앞에 가서 좀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예. 오히려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 문제는 군산조선소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뭐 공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좋은 공약이고, 다 이렇게 지역 친화적으로 잘 했지만, 좀 이 전북목도 좀 계속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군산조선소 문제를 좀 더 확실히 크로즈업 시켜서 후보가 한번 그 자리에서 오히려 공약을 발표하는 쪽으로 두 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엔 다른 메시지, 후보들의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요즘 촛불 대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강조하고 다니십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촛불 대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인데요. 그렇다면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이게 안철수 후보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부패 기득권 세력을 안철수 후보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우리 국가가 부패해지고 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사실은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이 재벌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촛불 민심에 저는 분명한 심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도 야당이고 국민의당도 야당으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 안철수로 넘어가든 국민의당 문재인으로 넘어가든 아, 야권이 정권을 잡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은 촛불 민심에 대변되는 세력들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은 사실은 이 보수 세력이 몰락하면서 표를 마음에 두지 못하는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촛불 민심에 드러나는 세력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그런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는 어떤 입장이다. 만일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 이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을 탄핵한 바른정당까지를 수용하면 괜찮겠지만 나머지 이 탄핵 자체도 옹호한 자유한국당까지 안고 한다고 하면 저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연합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민심, 호남 민심이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자유한국당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저 프레임이 어디서 나왔나요? 도대체 지금까지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자강론 이야기했고 우리 국민의당의 힘으로 호남 중심으로 정권 교체하겠다. 그 이야기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양강이 됐습니다. 어떤 세력과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내에서는 나왔을정정 후보 입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문 후보가 엊그저께 대구 가서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영남의 지지로 문재인이 당선이 되면 지하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웃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보수 소위 문 후보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폐 기득권 세력한테 표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으로 자꾸 이렇게 증오와 분열의 이분법으로 양쪽을 나누는 게 아니다. 뭐 광장의 촛불 세력과 안철수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선거 프레임을 짜서 마치 안철수 후보는 부패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네거티브적인 그런 선거 방식이죠. 저는 이 프레임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갑자기 그동안에 적폐 세력 대 촛불 세력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통합 이야기예요. 통합은 원래 안철수 대표의 키워드였습니다. 통합과 미래. 이게 안철수 대표의 키워드였는데 갑자기 이제 통합 쪽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들이 상당 부분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를 못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되니까 갑자기 180도 다르게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던 부분들을 지금 통합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대구 발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자기 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또 문재인 후보는 확실한 정권 교체 이렇게 서로 프레임이 있습니다. 구호 외치는 것이. 네. 그러면 그 확실한 정권 교체 또는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뭔가 이런 정책 대결을 장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맞지 상대를 어떤 세력과 연합돼서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은 선이고 남이 하면은 다 이 불륜이고 이런 식의 이분법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통합에는 문재인 대표 통합 이야기하는데 통합에는 이게 그야말로 큰 적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짧게만 반론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분법으로 그걸 국민을 가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보수 언론의 태도를 보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이게 왜? 문재인을 선택하는 것은 추악의 선택이다. 근데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이거 추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이다는 얘기를 씁니다. 왜?
만일 보수를 대변하는 유력한 후보가 있다고 하면 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이 절대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국민들 마음속에 떠났기 때문에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후보의 문재인 후보를 피하기 위해서 차악인 보수 언론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철수 선택하자는 논조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원래대의 기준으로 가면 오해받을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세력이 본인을 지지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이 다 후퇴하는 거예요. 사드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가고 개성공단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다가 이제는 개성공단도 재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대기업의 출제 제한도 사실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꾸 보수 쪽 입맛에 맞게 정책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을 생각할 때 안철수 후보가 예전엔 선명하게 주장하다가 이제는 보수 세력의 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정책에서 자꾸 보수 쪽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저는 의심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이분법적 논리로서 양단을 국민들을 갈라놓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결코 아니다. 한 가지만 그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제 그 심상정 후보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공약 대폭 후퇴해버렸어요. 아동수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10만 원, 뭐 청년수당 총 3.7조에서 5,400억, 출산육아수당 1.8조에서 4,800억, 복지 대폭 후퇴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저는 유승민 후보의 경제 공약이 훨씬 더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공약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후퇴했다고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는 시종일관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 쪽에서 소위 그동안에 적폐세력이라고 이렇게 규정했던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상당 부분 경제 관련 공약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복지 관련 공약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가장 어려운 프레임이 뭐냐면 사당 정확히 이야기하겠습니다. 40% 천정에 갇혀 있어요. 본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공약도 후퇴하고 복지공약도 후퇴하고 대구 가서 아까 발언하는 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데 본인의 전체적인 선거 기조 자체가 거의 보수 중도 보수적으로 상당 부분 스펙트럼이 변화하고 있다. 또 이거 정확히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제가 한 말씀만 방금 복지 공약 자체가 후퇴했다. 그 예를 들어서 어제 심상정 후보가 공약한 부분인데 이건 팩트 체크를 오늘 보고 다시 들어가시 보면 절대 후퇴하지 않았다. 잘못된 부분 또 그 실수한 부분들 그 실무자들이 실수한 부분들을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원래 발표한 복지 공약보다 후퇴했다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각 후보자들의 메시지,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예. 개파 패권주의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참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친문 패권주의, 개파 패권주의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흐름 실체가 분명하게 있죠. 네. 그저께 전인권 씨에 대한 거의 적폐 가수 또 욕설 폭탄 뭐 공연 예매 취소 협박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에 SNS 부대 소위 온라인상에서 일정하게 문재인 후보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고 지원군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대가 사실은 실체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건 민주당 내 경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고 안희정 후보도 그랬고 안정부를 도왔던 지금 뭐 민주당 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가셨더라고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한테는 양념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상추에 소금 뿌리는 것이다. 이거 지금 18금 후원금이나 뭐 문자 폭탄이 이게 도를 좀 넘습니다. 저도 받아봐서 아는데요. 이런 소위 자기 아니면 나머지는 다 그러다라고 하는 이분법이 아주 강하게 존재를 해요. 그걸 패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이 소위 친박 패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정치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좀 의견과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을 하고 떼내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통합을 이야기하니까 진정성 있게 들리질 않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통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정말 존중할 줄 알고 그래서 수용할 줄 알고 이런 것이 정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의견과 다른 것들은 무조건 다 나쁜 것, 그런 것 이렇게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것이 친박 패권은 또 다른 패권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문 패권주의 이런 얘기 자꾸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문재인 후보가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문재인 캠프 선대위가 독단적이고 뭐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독단적이다 하는 얘기가 패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재인 선대위도 구성하지 않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열성 지지 팬들의 한 축인 문팬이라는 팬카페가 사실 무차별적으로 자기의 입맛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서너 번 당했습니다. 예. 박경선 선배님도 당해서 듣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 팬들의 성향을 가지고 이게 바로 후보가 패권주의다. 그쪽 선대위가 패권주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표나 우리들도 문팬 그 카페에다가 몇 번을 요구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는 게 문재인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표 깎아먹는 거다. 간곡히 요청해도 자기들 가는 길을 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열성 지지자들 몇 명의 그 세력을 가지고 이게 친문 패권주의의 상징이다라고 지나치는 것은 저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대선 판세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에서도 두 후보 상당히 팽팽한 걸로 지금 여론조사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18대 대선에서 86%를 득표를 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전 총선이죠. 거기서 돌풍을 일으킨 어떤 국민의당의 대표시고요. 이 팽팽한 호남 민심 언제 어떤 계기로 좀 이게 깨지거나 우열이 가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지금 뭐 호남에서 그동안의 촛불 광장 국면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쏠림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눈앞에 있었고 정권 교체의 가장 대상은 현실적인 대상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동안에 박근혜 문재인 프레임에서 박근혜가 지난 구속되고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되고 이제 보수의 상징, 적폐의 상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남의 이 국민들, 시민들은 어떤 정권 교체를 할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나 민심 흐름을 보면 거의 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보합 약세, 약간 약세 정도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런 상황들이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호남이 항상 그동안에 그 전략적 투표를 해왔지 않습니까? 거의 뭐 90% 이상의 몰표를 줬던 그런 호남, 소외된 호남, 개혁적인 호남 민심을 보면 일정하게 표 쏠림 현상들은 과거처럼 뭐 압도적인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일정하게 표 쏠림 현상들은 온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국민의당 쪽으로 한 6대4 정도 네. 최소한 이런 정도의 흐름들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춘석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렸었죠. 사실. 예. 그다음에 경선, 뭐 저희 당도 경선이 끝나고 국민의당도 경선이 끝나면서 일종의 우리 문재인 대표를
탐탁지 생각하지 않는 세력들이 또 안철수 세력으로 가고 또 일부 보수 성향의 표 중에서 지지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쪽으로 가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박빙, 어떻게 보면 어떤 통계는 안철수 우위까지 나왔죠. 그 뒤에 이제 한 1, 2주가 지나가면서 좀 침착을 찾은 것 같아요. 특히 호남 쪽은 뭐 침착을 찾아서 지금은 우리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 좀 앞서간다라고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여론조사상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저는 문재인 후보가 시간이 지나면 사실 대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문재인 후보는 정권교체의 명분 또 우리 호남을 전라북도를 향한 진정성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라는 것은 우리 호남민 전라북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떠받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호남 세력입니다. 전라남북도와 강주, 뭐 의석수도 대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 성향의 표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세력들은 이해가 저는 상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 표를 받기 위해서 보수 쪽으로 안철수 후보가 더 이동을 하면 사실 진보적 성격을 띠거나 변화를 원하는 호남 표들이 저는 표를 안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을 된다고 하면 양쪽의 카드를 다 갖고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 진보라든가 중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대변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판단할 때는 우리 호남민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다시는 우리 문재인 후보한테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느끼고 있고 저희도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면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판세와 전망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양강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건 중에 하나가 비문연대가 성사될 것인가 이런 논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석 의원님부터 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나아가서 홍준표 후보까지요. 비문연대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또 파장이라든가요. 이런 것까지 함께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이요. 토론회 과정에서 뭐 특히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드롭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도 그 사람들을 드롭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자강론을 주장하면서 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비문연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면 구도가 더 간명해질 수 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는데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비문연대가 형성되지 않기 위해서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본인이 내가 보수라고 표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수 세력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안철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보수 쪽을 대변하는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로에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권 지지층을 안고 가고 우리 호남민 씨를 대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수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 호남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뻐꾸기가 자기 새끼를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남의 둥지에다가 뻐꾸기 알을 낳고 뻐꾸기 다른 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뻐꾸기 그걸 품고 있는 어미새는 이게 자기 된지 알고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품고 있던 게 내 새끼가 아니라 이 뻐꾸기 새끼였구나 하고 통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촛불 민심에 대변된 민심이 또 호남민들이 이 둥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게 뻐꾸기 새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사실은 호남민들의 민심은 급격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안철수 후보는 국민에 의한 연대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냐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확히 지금 이 바른정당 지금 자유한국당이든가 이렇게 해서 안철수 한 덩어리 또는 심상정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편가르기는 그 프레임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그건 삼척 정도도 다 하는 거죠. 그 프레임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 입장이겠죠.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일관되게 자강론을 주장했고
정치인에 대한 공학적 연대의 모든 가능성을 다 불살랐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이제 국민에 의한 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께서 정말 지지율 7, 8% 낮은 지지율이 있을 때도 결국 국민께서 1대1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1대1 구도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또 그게 실현됐고 따라서 앞으로 이 1대1 양강 구도 속에서 사실상의 연대가 국민들의 표로 집중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 본인한테 표들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에 의한 연대라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르게 무슨 공학적으로 기타 뭐 바른정당하고 뭐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겠다 이런 건 정말 그런 프레임으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 잔치지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이제 가장 의석수도 많고 그러니까 또 탄핵 정국에서 같이 노력을 했는데 공은 전부 다 민주당 것이 됐단 말이에요. 바른정당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절대 탄핵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을 좀 해서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 또 나는 이제 국민의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될 것이다라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어떤 기반이 이 호남이고 원래 호남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520만이고 거기에다가 출향민이 700만이고 또 결혼한 사람들을 하면은 전부 다 전라도 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권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본성을 제대로 갖추는 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연대 이런 데 휘말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저는 지금 1번을 달고 있는 민주당에는 좀 더 겸손하고 또는 적폐 세력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예를 들어서 전인권 가수랄지 이런 분들 진실하게 사과를 좀 어제도 토론 봤는데 그건 뭐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과를 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내가 한 것 아니지 않냐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것이 좀 아니었다. 다만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보수 쪽의 어떤 게서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호남 민심에 가장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걸 하고 우리 3번에게도 기회를 달라. 이래야 기회가 더 탄탄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소야대예요, 이게. 이게 통합과 협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각각 한쪽은 좀 겸손해지고 한쪽은 조금 더 본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집권을 하더라도 높은 득표율에 의해서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후보들의 메시지, 각 당의 전략, 향후 판세까지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 말씀, 못다한 말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한 분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교수님부터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 위급한 상황이 군산경제 25%, 우리 전라북도 수출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문제를 여기에 계시는 두 분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 중에서 하나 집권 세력이 됩니다.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군산조선소 문제를 다음에 후보자들이 오셔서 확실히 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에 채무 동의를 해줬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주를 가지고 있는 에서 군산조선소 해양 문제,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후보자들에게 간언을 드려서 거기에서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좀 두 분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김광수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방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군산조선소 지난번 폐쇄와 관련해서 200만 도민 권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대회 현장에 가셔서 분명하게 그런 워딩을 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집권하면 반드시 해결하겠다. 도구 하나밖에 없는 군산조선소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크다. 그 문명을 분명히 이야기하셨고요. 어쨌든 이제 선거가 곧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국민의당 우리 전북에 정말 진심이 통하는 당이 되도록 또 전북에 진심을 보여주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춘석 의원님. 예.
방금 우리 김중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군산 조선소 문제는 우리 문재인 대표가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발표한 5가지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권을 하면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또 군산 조선소 앞에 가서 유세를 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표심의 향방은 보수 성향의 표, 또 호남의 표가 결정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표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집권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당이 집권했다. 민주당이 집권했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저는 안철수 세력, 국민의당 무조건 연정의 파트너로 데리고 가고 동반자로 같이 갑니다. 근데 만일 소수 야당인 국민의당이 집권했을 때 과연 연정의 상대방을 누구로 담을 것이냐. 이게 바른정당이 될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과연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정당인지 잘 판단해 주셔서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내세우는 비전과 양당의 선거 전략에 관해서 토론했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와 정당들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후보들의 지역 방문과 공약 발표도 잇따르고 또 방송 토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이 촉박하지만 그럼에도 남은 기간 신중하게 후보들의 면면 살피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또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